시골하면 어떤 풍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조용하고 아늑하고 한적한 풍경. 맞아요. 저도 시골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언젠간 나이가 들면 귀농해서 자급자족하며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고 지금에서야 이야기하지만 결혼 생활 자체가 저에겐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 다니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꾸릴 때까지만 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둘이서 열심히 맞벌이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 집도 살 수 있을 테고 좋은 차도 살 수 있을 테고 아이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겠지, 이런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가서 좀 도와드렸거든요. 갈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한가득 음식을 해주셨고 식혜에 간장에 상추까지 가득 상자에 꾹꾹 담아서 돌아갈 때 쥐어주시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친정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느껴져서 코가 시큰해지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시부모님을 닮아서 참 소박하고 사람이 순수했어요. 그런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정말 잘해줬고 감동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미안해지고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하게 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무조건 사위 편을 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도시 애들이 학원에서 공부만 할 동안 자기는 개울가에서 개구리 잡고 수영하고 놀기만 했다고, 그렇게 건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게 인생의 자랑거리고 자부심이라고 말하던 남편은 틈만 나면 시골 가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뭐 나중에 은퇴하고 여유가 생기면 시골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하며 말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귀농의 시기가 그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쭉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귀농이라는 것 자체가 영 낯설고 먼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술술 다 풀릴 줄 알았던 남편은 점점 회사를 다니면서 자괴감이 쌓였나 봅니다. 한숨이 늘고 얼굴도 점점 수척해지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좋은 재료 사다가 식사도 챙겨주고 주말이면 바람 쐬자고 데리고 나가보기도 했지만 남편의 기분은 영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김 부장 이놈이 날 아주 타깃으로 정해놓고 괴롭혀. 요즘 회사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니까. 지금 불면증도 생겨서 내가 기분도 오락가락해. 이게 사는 거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여보, 그렇게 참지만 말고 인사팀에 얘기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뭐 부서 이동이라든지 지역 이동이라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줄 거 아니야. 그건 싫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말로는 부서 이동이지 사실은 좌천이잖아. 회사 내에서 불만 갖고 있는 직원을 곱게 봐줄 리가 있겠어? 인사팀도 다 한통속이야. 결국엔 회사 편이라고. 나도 지금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놈의 회사 짜증나서 확 때려치우고 다른 곳 가고 싶은데 그럼 지는 거잖아. 자꾸만 마음의 병이 쌓이기만 하는 기분이야. 그렇게 남편은 회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기 시작했고 저도 힘겨웠기 때문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치료를 권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병은 점점 커져가고 어느새 바쁘다는 핑계로 치료도 받으려 하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회사를 관두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상의도 없이 퇴사를 한 것에 대해서 서운함이 좀 있었지만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일 거 없이 위로만 해줬네요. 남편은 재취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부부 중 저만 회사를 다니면서 본격적인 외벌이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남편이 집에서 살림이라도 잘하면 모를까 모든 게 엉성하고 서툴렀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몇 배는 더 늘어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가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놀고 있는 건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대놓고 물어봤네요. 난 항상 당신을 믿지만 진행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그게 노력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요즘 취업 시장이 영 어려워서 말이야. 대기업 출신인데 잘 안 된단 말이야? 관두면 갈 곳은 많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너무 황당해. 그 대기업을 진득하게 다녔어야 했는데 경력도 길게 쌓지 못하고 관뒀으니 다른 회사에서는 영 못 믿었겠지. 이럴 거면 승진이라도 했을 때 관두고 몸값이라도 올릴 걸 그랬어. 뒤늦게 후회하면 뭘 해. 그러게 왜 그렇게 충동적으로 퇴사를 한 건데.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조언이라도 해줬을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된 게 전부 내 충동적인 성향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어떤 심정으로 회사를 다녔는지 기억 안 나? 나지. 그래서 내가 여태껏 아무 말도 못한 거잖아.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같이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사람인데 독단적으로 퇴사하고 통보하는 건 좀 서운했어. 그리고 지금 나 혼자만 열일하고 있는 거 알아? 난 적어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정확하게 있고 그걸 위해 뭔가를 하고 있을 줄 알았어. 어떻게 그동안 면접을 단 한 번도 안 볼 수가 있어? 안 불러주니까 못 본 거지. 나도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놈일 줄은 몰랐어. 그렇게 자책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야. 이력서는 냈을 거 아니야. 서류도 합격 못한 거야? 이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쪽인지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적성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억지로 하는 기분이라고. 난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니야. 회사의 부속품으로 더 이상 살기 싫어. 그래. 부속품이 되고 싶지 않으면 대체 뭘 하고 싶은 건데?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나 그냥 시골 가서 농사나 짓고 살고 싶어. 이 나이에 귀농을 하고 싶다고? 원래 난 시골 사람이야. 오랜만에 본가 갈 때마다 숨이 트이는 기분이더라. 거기선 뭘 해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남들은 도시가 기회의 땅이라고 하지만 난 달라. 난 내 고향이 기회의 땅인 것만 같아서 그래. 그럼 내 직장은 어쩌고? 돈은 어떻게 벌려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참에 당신도 좀 쉬면 좋잖아. 거기 가잖아? 그럼 다 남자들만 일해. 여자들은 대접만 받고 사는 곳이라니까. 나 거기 가면 진짜로 정신적인 질환도 싹 다 나을 것 같고 몸도 건강해질 것 같아.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나 정말로 당신이랑 행복해지고 싶어. 우리 언젠가 아이도 낳아야 하잖아. 그러려면 아빠인 내가 건강해야 하고 기반이 잡혀 있어야 하잖아. 책임지고 내가 달라질게. 뜬금없이 시댁이 있는 시골로 귀농을 하자고 하니 저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한창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워커홀릭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을 한다는 건 저로서는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처음엔 남편 혼자 보내고 저 혼자 여기 살면서 주말 부부로 살아볼까 싶다가도 그래도 부부인데 남편이 힘들다는데 아내로서 함께 해주지도 못하면 그게 가족인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니까 그렇게 저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시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차피 전세 계약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건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고 저에게 딱히 관여를 하는 편이 아니셨기 때문에 함께 산다고 해도 부딪힐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시골로 내려감으로써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실체를 알게 됐네요. 어쩌면 일찌감치 잘 내려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전 뒤늦게 그들의 속마음을 알게 됐겠죠. 아무리 편해도 시댁은 시댁인지라 한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농사일을 배우면서 하루하루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꾸만 외롭고 공허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족들 빼고 주변 모두가 낯설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친해질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영 어색해서 다가가기 쉽지 않았네요. 그 와중에 마을 이장이라는 분은 절 유심히 쳐다보기만 할 뿐 말도 걸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하나하나 자세히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이 뭔가 너무 수상쩍더라고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일부러 슬금슬금 피하면서 시어머니께 "저분 원래 저렇게 뒤에서 몰래 쳐다보세요?" 하고 물었더니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마을 이장인데 원래 사람이 좀 이상해. 속을 알 수가 없어. 음흉한 것 같기도 하고 외지인 오면 특히 좀 그렇게 보더라고." 이장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절 좀 유심히 쳐다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랄까요? 거기가 시골 중에서도 더 들어간 인적이 드문 시골이긴 했거든요. 제가 생각한 시골은 동네 사람들끼리 정이 넘쳐나고 여유롭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생각한 곳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됐나 봐요. 자꾸만 남편에게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귀농을 하자마자 등에 날개라도 단 듯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며 돌아다니더라고요. 전 안중에도 없었고 동네 친구들을 매일 만나고 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또 보냈네요. 분명 귀농만 하면 거긴 남자들만 일하는 곳이라고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노라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까지 하더만 완전 속았던 거예요. 그렇게 온화했던 시부모님마저도 아들이 귀한 건 어쩔 수 없었는지 무조건 아들 편을 들어주시며 절 슬금슬금 까내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순박하고 착하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함께한 날들이 많아지자 점점 악독하게 저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180도로 바뀌나 놀라울 따름이었지만 제가 일을 못하니까 잔소리를 하시는 거겠거니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네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하고 가족들 밥 차려주고 씻고 정리하고 나가서 밭일하고 또 들어와 점심 챙기고 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상까지 차리면 몸이 완전히 번아웃 되더라고요. 누가 시골에 살면 여유롭다고 했나요? 도시에 살 때보다 적어도 몇십 배 정도는 더 바빴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과 함께 살잖아요. 제 개인 시간이 없는 게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쭈그리고 앉아서 일만 하다 보니 일어날 때 허리를 못 펴겠더라고요. 그렇게 허리가 접힌 상태로 집까지 돌아온 적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건 그나마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절 가장 견딜 수 없게 했던 건 남편의 질 나쁜 친구들이었어요. 남편과 자주 어울려 노는 일명 삼총사가 있는데 어찌나 쿵짝이 잘 맞던지. 어느 날은 저도 그 자리에 가게 됐는데 여자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여자를 자리에 데리고 왔는데 예전에 데려온 부인이라는 여자랑 또 다른 여자인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놈은 동시에 여러 여자 만나? 원래 그런 놈이야. 결혼도 했으면서 여러 여자를 만난다고? 미쳤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가 보지 뭘. 신경 쓰지 마. 이게 이렇게 심드렁하게 그냥 넘어갈 일이야? 친구라면 쓴소리도 하면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말려. 지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친구라면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 모임에서 단 한 사람도 그걸 지적할 생각을 안 해? 솔직히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걸 재수씨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날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애들이 워낙 순수하니까 다른 여자들 유혹도 그냥 잘 넘어가고. 그게 순수한 거야?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를 모임에 아무렇지 않게 데리고 오는 게 순박한 거냐고.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어. 그걸 아무렇지 않게 묵인해주고 지지해주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 된단 말이야. 난 당신 친구들의 그 더러운 사상을 도저히 이해해줄 수가 없어. 이게 정상이야, 알아? 사람 사는데 정상이 어딨고 비정상이 어딨냐? 난 우리 친구들끼리의 의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당신은 명확한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는 스타일이고, 그게 다른 거지? 인생 한 번뿐인데 그렇게 피곤하게 살 거야? 그럼 뭐가 남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계속 만날 거야? 그건 내 자유지. 당신 만나기 훨씬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놈들인데 어떻게 단칼에 관계를 끊냐? 그 정도는 당신도 이해해줘야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요즘 참 밖에 잘도 돌아다니더라?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기억 안 나? 당신이랑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왔어. 근데 난 지금 행복하지 않아. 늘 외롭고 지친다고. 식구들 밥 차려주고 밭일하고 살림하다가 하루 다 지나가는 거, 그게 난 그렇게 허무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난 분명 남편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인생을 더 나아가게 만들고 싶어서 여길 온 건데 여기서 난 자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분이야. 나 혼자 무인도에 갇혀있는 기분이고, 이러다 내가 우울증 걸려서 병원 다닐 것 같아. 지금 아프다고 생색내냐? 뭐 알아달라고? 내가 아플 땐 회사 더 다니라고 등 떠민 주제. 내가 언제 등 떠밀었는데? 내가 잠시나마 행복한 것도 넌 못 보겠지? 그게 꼴 보기 싫다 이거잖아. 너희 부모 안 챙기고 우리 부모만 챙기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고 싫다는 거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해? 난 그런 생각한 적도 없어. 그냥 단지 당신이랑 나 사이가 느슨해진 것 같아서 그게 서운했던 것뿐이야. 너도 은연중에 시골 출신이 날 무시했잖아. 그냥 이곳에 온 것 자체가 화나니까 모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이젠 내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거잖아. 네 친구들은 뭐 멀쩡한 줄 알아? 죄다 허영심이 가득해가지고 명품에 호캉스에 아주 된장녀가 따로 없더구만. 일 크게 만들지 마. 서로 상처 주지 말자고. 그리고 허영심과 불륜은 다른 문제야. 그렇게 허영심 많고 한심한 친구들조차도 난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거 알아? 지금 난 내 시간도 없고 자유도 없어. 여기만 오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며. 왜 일은 나만 하는데? 왜 당신은 매일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기만 하는 건데? 약속이 다르잖아. 이게 시골의 일상이야. 그걸 좀 받아들일 순 없어? 나는 뭐 밖에서 노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지레 짐작하냐고.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왜 자꾸만 토를 다는 건데? 은연중에 무시를 하니까 자꾸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잖아. 대체 나더러 어쩌라고? 뭐 어쩌자는 건데? 목소리 낮춰. 어머님 아버님 깨셔. 그게 걱정이었으면 애초에 나한테 시비를 걸지 말았어야지. 남편한테 굳이 그렇게 막말을 해야겠어?
예전엔 분명 말이 잘 통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점점 안 맞는 게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숱한 노력을 해봤지만 남편은 아주 독불장군이었습니다. 절대로 타협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본인의 편들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살게 되니까 더 오만해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엔 그냥 체념하게 됐어요. 그곳에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니 그쪽 분위기에 점점 물이 들었네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조차도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시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우린 잠깐 어디 놀러 좀 다녀올 거거든? 마을 잔치가 저녁에 있을 테니 그때까지 올 테니까 일 좀 잘 해놓고 있어. 알았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저를 빼놓은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어느 순간 보면 항상 절 배제해놓고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서운했는데 나중엔 어떤 생각까지 든 줄 아세요? 아, 드디어 자유다. 혼자 푹 쉴 수 있겠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적어도 감시하는 사람은 없어지니 저로서는 행복 그 자체였어요. 아무튼 그날도 시댁 식구들이 잠시 여행을 가고 혼자 밭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웬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오는데 자세히 보니 마을 이장님인 거예요. 그날도 멀리서 절 한참을 바라봤다가 조심스레 다가오시는데 이상하게 공포심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더라고요. 재빨리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글쎄 문을 쾅쾅 두드리며 절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아가씨 말고 아무도 없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내가 왜 이 사람을 피하고 있는 건지 저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문을 활짝 열며 쏘아붙였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무슨 일인데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막 찾아오시냐고요? 용건이 있으면 용건부터 말씀하세요. 네?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줬으면 해서. 여기서 하시죠. 보시다시피 제가 좀 바빠서요. 아이 잠깐이면 돼. 여긴 그 사람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라면 저희 식구들이요? 식구들 없는 틈을 타서 저에게 기니 할 말이 있으시다는 건데 전 그 의도가 너무 의심스러운데요.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가주세요.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아가씨만 모르는 비밀이 있어. 그래서 말을 해주려고 했지. 눈치챘을진 모르겠지만 내가 이 집 사람들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교류도 없고 영 어색해서 아가씨한테도 말도 못 걸고 있었는데 지금이 아니면 말을 해줄 틈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댁이 어디신데요? 저쪽 큰 길에 있어. 멀지 않아. 금방이야. 그 눈빛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마을 이장님을 따라 댁으로 가게 됐네요. 저만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하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마을 이장님 댁은 규모가 꽤 컸어요. 마당이 넓더라고요.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들어오라고 하는데 맛있는 냄새가 문 앞까지 나서 물어봤어요. 요리 중인 건가요? 오늘 마을 잔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집에 딱 들어간 순간 살짝 멈칫했어요. 마을에 사는 여자들 대부분이 거기서 요리를 하고 짐을 나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이 뭐랄까 저로서는 좀 무섭게 느껴졌어요. 모든 여자들의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멍하니 그 풍경을 지켜보기만 하니까 이장님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마을 잔치는 1년에 6번을 넘게 여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일하는 사람만 하고 있지. 죄다 여자들 뿐이네요? 그렇지. 여긴 원래 이런 곳인가요? 생각해보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랑은 단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못했어요.
다들 수동적이기도 하고 말도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던 모습만 떠올라서. 요즘 시대가 변하고 있다곤 하는데 여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서 그렇지. 외지인들이 큰맘 먹고 귀농하러 오면 유독 엄격하게 굴고 돈 많은 사람들한텐 돈 뜯어내고 여자들은 죄다 일만 시키는 게 이 마을의 법칙이야. 딱 보면 평화로워 보이지? 살만한 것 같지? 그런데 여긴 보이지 않는 신분제도가 있어. 나도 나름 젊은 이장으로서 좀 바꿔보고 싶었는데 다들 내 말을 듣질 않으니. 아무튼 나도 이제 다 때려치우고 이 마을 떠나려고. 아가씨 시부모랑은 약간의 돈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틀어지긴 했는데 그 돈 다 필요 없으니 그냥 가지라고 해. 더러워서 포기한다고. 아가씨가 이 마을 분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야. 처음엔 다 꼬셔서 데리고 오지. 근데 다 이 모양이야. 머슴 구하듯이 데려와서 지치면 버리고 또 하나 데려오고. 이 마을 남자놈들 하나도 믿을 게 못돼. 나도 딸이 있는데 일찌감치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어. 그리고 보아하니 애는 아직인 것 같은데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겠어? 아이 고생이 구만리잖아. 성격 더러운 시부모 밑에서 남의 애 키우며 계모로 사는 것보다야 일찌감치 헤어지고 다른 곳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아이 청춘이 아까워서 그래. 네?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자식이라뇨? 계모라뇨? 역시 모르고 있었네.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무튼 내가 해줄 말은 여기까지니까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이놈의 이장직 더러워서 때려치우려니까. 저기 이장님, 그러지 마시고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가족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답답하다고요. 아니 그 인간들도 참 사악하네. 아니 그걸 아직도 며느리한테 말을 못했던 거야? 아들이 딴 집에서 살림까지 차렸는데 그걸 입국 다물고 있으면 뭐 어쩌려고. 에휴 하여간 한심해. 제 남편이 딴 집에서 살림을 차렸다고요? 이 마을 남자들 믿을 게 못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걔집 만나고 몇 년 살다가 버리고 또 데려오고 반복이야. 그거 지들끼리 감싸주고 숨겨주다 보니 다들 쉬쉬할 뿐이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아이 그리고 살림뿐이겠어. 그 여자랑은 애도 낳았지. 그게 벌써 한참 전일걸. 아가씨 만나기도 전 일이야. 그래서 난 그놈이 다 알리고 나서 재혼한 줄 알았지. 근데 보아하니 영 모르는 눈치길래 설마 한 거지. 아무튼 그놈은 총각 행세하면서 아가씨한테 접근했던 거야. 아유 그놈 참 무섭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친자까지 나왔다는 그 여자 제가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요. 이 동네는 무서운 게 소문이 참 빨라. 어디 사는지 이미 쫙 퍼졌지. 가까운데 살림 차려놓고 살더라고. 아마 그놈이 여기 온 것도 지 자식 챙기려고 온 거겠지. 임신했다고 찾아왔을 땐 나 몰라라 내빼더니 이제 와서 뭔 바람이 들었는지 그 여자 집에 들락날락 한다고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퍼졌지. 근데 이 마을 사람들 웃긴 게 아가씨한텐 입국 다물고 있잖아. 에이, 다들 아주 못된 사람들이야. 제가 사정사정하니까 이장님께서 주소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걸 알려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망설이셨지만 전 눈이 뒤집혀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소를 향해 달려갔고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힘없이 축 처진 한 여자가 절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애 한 명이 있었어요. 딱 보는 순간 이장님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느꼈던 게 제 남편과 분위기가 너무 닮은 거예요. 좌절스럽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가장 큰 감정은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붙들고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그 여잔 천연한 표정으로 일관한 뒤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말해줄 게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실래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었네요. 결국 그 여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홀로 집에 돌아오는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여태껏 이상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퍼즐 맞추듯 딱 완성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귀농에 집착을 했는지, 왜 그렇게 날 소외시키고 자기들끼리 편을 먹었는지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 혼자 속은 거잖아요. 그래놓고 절 부려먹고 노예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배신자들과는 더 이상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서 시댁에 가자마자 바로 짐부터 쌌습니다. 그 와중에도 집에 돌아와 저에게 일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또다시 마음을 굳게 다짐했네요.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이 마을 잔치에 가고 아무도 없던 그때를 틈타 야반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이정표 하나 없는 길을 계속 걷고 또 걷고 있는데 낡은 오토바이 하나가 절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 남편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굳고 말았어요.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따라온 건지. 어쩌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CCTV가 되어 절 쫓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무서운 감정이 확 들더라고요. 남편은 위협적인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어디 가냐? 뭘? 어디 가냐고. 지금 들고 있는 거 짐이잖아.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친구가 상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친구 누구?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고 가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은 거짓말하면 얼굴에서 티가 나. 솔직하게 얘기해. 어디 가는 중이었어? 그걸 내가 왜 당신한테 말해야 되는데? 당신은 나한테 숱하게 거짓말해왔잖아. 뭔 말이야? 나 다 알아. 당신한테 여자 있었던 거. 그 여자랑 애까지 낳았던 거. 그래놓고 총각인 척하면서 나한테 접근해서 결혼까지 했던 거. 그래놓고 핏줄은 지키고 싶었는지 귀농하자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럴 거면 왜 나를 데려온 건데? 그냥 혼자 와서 그 여자랑 살림 합쳐서 살지 왜 날 이 가족에 끼워 넣었냐고? 그거 누가 얘기해줬는데? 누가 얘기해줬는지 알려주면 뭐 사실이 달라지기라도 해? 이장이 그 말해줬지? 그 사람 말 믿지 마. 이간질에 특화된 아저씨라고. 주소 알아내서 그 여자까지 보고 왔어. 아들이 있던데 당신이랑 진짜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겼더라. 그게 증거지. 별다른 게 증거겠어? 아니면 내 눈앞에서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던가.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너도 네 친구들이랑 똑같은 놈이었어. 우리 남편은 다를 거라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내 잘못이었지. 쓰레기 같은 놈.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어? 어떻게 핏줄이 있는 걸 나한테 속일 수가 있어? 이장님이 그러더라. 이게 바로 이 마을 남자들의 더러운 습성이라고. 나더러 당장 이 마을 떠나래. 딸 가진 입장에서 내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래. 그런데 넌 나한테 미안한 감정은 단 한툴도 없었던 거지? 말을 좀 해봐, 이 나쁜 놈아! 남편은 전곡을 찔린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추궁하고 매달리자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언젠가 말하려고 했어. 뭘 말하려고 했는데? 친자식 있는 거? 여자 만난 거? 애초에 속이고 결혼한 거? 그냥 다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말리더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좀 더 네가 힘이 빠지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그래서 상황을 좀 기다렸던 거야. 말하면 분명 화낼 거잖아. 네가 떠나는 게 무서웠다. 됐어? 널 사랑해서 숨겼다고. 사랑해서 숨겨? 숨길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혼의 자식을 숨겨? 결국엔 다 한통속이었네.
나한테 실컷 가스라이팅하고 멍청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어영부영 남편만 보고 살라고 협박하려고 했던 거였어? 내가 그걸 쉽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어? 애 있는 남자인 줄 알았으면 난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너 때문에 나 이혼녀 되게 생겼잖아.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될 줄 몰랐어. 진짜 답답했다고. 그 여자는 진짜로 잠깐 실수로 사고만 친 거야. 그랬는데 덜컥 애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이미 배가 불러서 나와야겠대. 그렇게 대책 없는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었고 집안 반대도 심했고. 그냥 아빠로서 책임만 좀 질 테니까 혼자 키워달라고 했어. 그건 그 여자도 오케이한 상황이었고. 내 앞날이 창창한데 어떻게 처음 만난 시골 여자랑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 당연히 싫었지. 관계는 거기서 끝났어. 따지고 보면 결혼 안 한 건 맞는 거니까. 미혼이나 마찬가지니까. 애는 그쪽이 책임질 거니까 난 그냥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줄 알았어.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길 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당신을 만난 거야. 그 여자랑은 그냥 사고만 치고 끝난 사이였지만 당신이랑은 진짜로 사랑을 했고 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혼식까지 올린 거라고. 근데 당신이랑 살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여자가 글쎄 말기암에 걸렸다고 하잖아. 자기가 죽으면 애가 오갈 곳이 없대. 나더러 책임을 지래. 그때부터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어. 애가 나타난 순간 난 당신한테 모든 걸 털어놔야 하는 거니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 일단 내 핏줄이니까 그 애가 자꾸만 눈에 밟히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여자 건강 상태를 좀 살피고 싶었어. 그래서 귀농하자고 한 거야. 솔직히 나 몰라라 도망가면 그만이었지만 난 책임감을 가진 아빠니까 고민한 거였다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쨌든 하나뿐인 손주니까 걷어주길 원하셨어. 어차피 우리 아직까지 임신도 못하고 있잖아. 우리 둘이서 그 애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당신의 마음을 떠보기로 한 거였어. 이제 진짜로 다 털어놓은 거야.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 이제 하나도 없어. 맹세해. 그러니까 네가 싸지른 똥을 나더러 대신 치워달라는 거잖아. 남의 애를 나더러 키워달라고? 그게 말이 돼? 내가 왜? 그거야 당신은 내 아내고 여자기도 하잖아. 모든 여자들은 모성애가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는 거 아니야? 그 애를 잠시만 맡아보면 없던 정도 생길걸? 상황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렇다고 애를 보육원에 보내냐? 우리 집안의 장손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차없이 버릴 수가 있어? 만약 딸이었어봐 바로 보육원에 보냈겠지. 내 말이 틀려? 그나마 아들이니까 버릴 생각 못하고 걷어줄 생각부터 하는 거겠지. 가부장적인 당신네 집안 마인드 이젠 아주 지긋지긋해. 그리고 난 네 자식을 책임져줄 노예가 아니라 언제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동등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 대화를 좀 나눠보니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알만하네. 난 이만 빠져줄 테니까 잘난 너희 집안 사람들이랑 애 하나 키우면서 아주 행복하게 사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시부모님이 뛰어와 절 붙잡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대체 어딜 간 거였냐고 절 이끌고 집에 가려고 하셨고 시아버지께서도 제 등을 떠미시며 사람들 본다. 얼른 들어가자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마음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3대1 상황에서 제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일단은 일보 후퇴하자는 마음으로 이끌려 들어갔네요. 결국 지옥 같던 시댁에 다시 돌아왔고 모든 걸 털어놓자 시어머니는 울면서 절 설득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다 잘못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 다 내가 하라고 한 거다. 굳이 말할 필요 있냐고 숨기라고 했어. 따지고 보면 결혼식도 안 올리고 딱 한 번 그렇게 실수한 거니까 아무런 감정은 없는 거잖니. 자고로 결혼은 말이다. 서로 감정이 통해야 이루어지는 거란다. 우리한테 그쪽은 늘 짐이었고 장애물이었어. 그것만 빼면 모든 게 완벽한 아들인데 부모된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웠겠니? 우리가 사과할게. 하지만 너도 잘못한 게 있어. 어떻게 그렇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도망을 갈 생각을 해? 그럼 우리가 너무 서운하잖아. 더 이상 말 섞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전 거짓이 들어간 결혼 생활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이 결혼 이만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 이제 좀 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끝내든 말든 그건 네 자유지. 하지만 일단은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해라. 그 애를 한번 보고 시간도 좀 보내보고 함께 살붙이고 정들이다 보면 어느새 아들처럼 느껴질 거다. 꼭 배 아파 낳아야만 자식은 아니잖아. 어차피 너도 지금까지 임신도 못하고 있잖아.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니? 솔직히 내가 네 입장이라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싫은 건데? 혼의 자식이 감사한 선물이라고요? 저한텐 재앙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게 어떻게 선물일 수가 있죠? 전 한순간에 배신당한 건데? 귀한 내 손자한테 재앙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무슨 여자가 그렇게 입이 험해? 남자가 살다 보면 다른 데서 실수도 좀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야 인간적이지.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한심한 거겠죠. 일반적인 남자들은 밖에서 애까지 싸질러 놓고 총각 행세하고 세장가 안 가요. 며느리 주제 어디서 말대답이야?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애가 착한 것 같아서 받아줬더만 아주 못돼 먹었네. 넌 인정머리도 없니? 그 친모가 암이라잖아. 곧 세상 떠난다고 하잖아. 혼자 남겨질 애가 얼마나 불쌍하니? 네가 그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세상이 막막하고 힘들겠어. 결혼을 했으면 아내로서 책임감을 가져야지. 신랑이 위기에 처했다고 나 몰라라 홀랑 도망을 가겠다 이거야? 너 집에서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어? 같이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감히 야반도주를 해? 아들도 못 낳는 주제 아주 성격도 찌랄맞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네. 이런 형편없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니? 그럼 데리고 있지 마세요. 도망가겠다는데 굳이 붙잡고 데리고 온 건 어머님이잖아요. 왜요? 아들 혼자 혼의 자식 떠맡아야 할까봐 걱정되세요? 애는 여자가 키워야 하고 밥하고 빨래해줄 노예가 필요한데 그런 여자 요즘 찾기 힘드신가요? 그래서 미리 작업을 쳤던 거겠죠. 제가 그 정도도 모를 것 같나요? 이제 와서 혼의 자식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굴면 차마 결혼 생활 깨지 못하고 끝내는 운명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셨나 보죠? 안타깝지만 전 이혼이 무섭지 않아요. 남들 시선 따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거든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이제 관여하지 말아주시죠. 그리고 혼외자 있는 걸 숨긴 건 명백한 유책 사유가 되는 거니까 소송 걸겠습니다. 뭐? 소송?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소송을 걸어? 이혼은 무슨 이혼? 절대 안 돼! 며느리로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게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지. 그때부터 진정한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 마을을 탈출한다는 건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댁과 맞불 작전으로 부딪혀야 겨우 가능한 것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끊임없이 절 설득하고 타이르며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고 철창만 없을 뿐이지 그건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느새 보니 제 핸드폰도 없더라고요. 또 어디 연락할까봐 몰래 숨긴 모양이었어요. 어쨌든 시부모님은 저더러 한 달만 더 생각해봐라. 2달만 더 생각해봐라. 분명히 생각이 달라질 거니까 좀만 참아봐라 하시면서 저를 서서히 옥죄었습니다. 만약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면 금방 무너지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람을 지치게 만들더라니까요. 그렇게 설득의 탈을 쓴 협박을 받은 지 오래된 어느 날, 모두가 잠든 새벽에 누군가 집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발걸음 소리가 마치 절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깊게 잠든 남편을 확인하고 바깥으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문 앞엔 마을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여자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저랑은 통성명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여잔 대뜸 핸드폰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걸로 친정에 연락해요. 네? 도움 필요하시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들 잠기 밝아요. 깨기 전에 얼른요. 저기 구석에 가서 조용히 통화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분 덕분에 친정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혹시 몰라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얼른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분께 물어봤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는 서로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동네잖아요. 도망가다가 걸렸다면서요? 그 소문 못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나야 뭐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애 낳고 사느라 이 지경이 됐지만 그쪽은 다르잖아요. 애 없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맞지. 여기 더 있어봤자 인생 버리는 거예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인생 살아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이 은혜는 꼭 갚겠다고 고맙다고 눈물까지 보이고 나서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구한 건 제 가족이 아니라 초면이나 마찬가지인 낯선 여자였어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친정 부모님께서 절 보러 오셨고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더니 화가 나셔서 온 집안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부모님은 참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직도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했던 말이 떠올라요. 그럼 결혼도 하기 전에 실수한 걸 그대로 알립니까? 그쪽 딸은 뭐 실수한 거 없어요? 사람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인생에 티끌 하나쯤은 있을 수도 있지. 그 말에 항상 차분하신 저희 친정 엄마께서도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던 시댁과는 그렇게 단절을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에 돌아와서 몸을 눕히는데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 나이까지 먹고 제가 겪은 일 스스로 해결도 못하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던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났네요. 겉으로는 힘든 거 티도 안 내시고 네 잘못 아니니까 자책할 필요 없다고 위로해 주셨지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어요.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며 효도하고 싶었는데 그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소송을 걸고 이것저것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며 정리할 것들을 해치우면서 저는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글쎄 그 인간이 다녔던 회사도 속였던 거예요. 대기업을 다녔다는 말 또한 거짓말이었고 알고 보니 이리저리 계약직을 전전했더라고요. 그래놓고 지는 대기업 다닌다고 틈만 나면 절 무시하곤 했죠. 그냥 웃겼네요. 그냥 허세에 찌든 못난 인간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왜 좋아했을까요? 어떤 부분에 끌렸던 걸까요? 이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던 게 시골에 있을 땐 저에게 말도 걸어주지 않던 여자분들이 이제 와서 하나둘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더라고요. 다들 같은 마음이니 제 상황을 잘 이해하셨겠죠? 그렇게 저는 힘을 내서 이혼 수순을 밟게 됐고 결국엔 완전히 갈라섰네요. 전 남편이 된 그놈은 끝까지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냐고, 혼자 애를 키워야 할 자기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넌 엄마 될 자격도 없다고 어찌나 악담을 하던지,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연락처를 차단했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미친 집안 아닌가요? 아니, 거짓말한 걸로 모자라서 남의 애를 키우라니요. 아무리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들이라 해도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애초에 남편의 친구들을 봤을 때 느낌이 쎄했는데 그때 갈라서야 했던 게 맞았나 봅니다. 끼리끼리는 진리고 과학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전 이혼 후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해서 다니기 시작했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독립도 했네요. 저는 노후에도 친구들이 많은 익숙한 곳에서 제 생활을 영위하면서 행복하게 살 생각이에요. 물론 아주 나이스한 남자가 나타난다면 재혼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은 혼자가 편하고 좋습니다. 만약 재혼을 하더라도 저를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고 싶진 않네요. 사랑한다면 서로 존중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준 마을 이장님께는 따로 감사했다고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렸어요. 그분도 이장직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은 선례가 됐는지 그 마을 여성분들 중에 이혼을 한 집안이 2집이 더 있던 걸로 알아요. 어쨌든 전 남편은 꼼짝없이 아이를 혼자 걷어들이게 됐네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놈인데 아빠 역할이라고 하겠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아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홀로 그 일을 떠맡으시겠죠. 뻔해요. 전 그저 그 집안의 시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으로 갔던 것 같아 아직도 분하네요. 그리고 아직도 그런 생각으로 며느리를 드리는 곳이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어쩌다 보니 이혼녀 꼬리표를 달게 됐지만 어쩌겠어요. 제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죠. 그래도 이혼이 무서워서 그 남자랑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제 인생에 만족하고 행복하거든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며 긍정적으로 살아봅시다.